안녕하세요. 잼잼 리뷰입니다. 정리해고를 당한 남자가 재취업을 하기 위해 자신의 경쟁 상대들을 죽여나가는 이야기인 박찬욱 감독의 신작 영화 어쩔 수가 없다는 도널드 웨스트레이크 작가의 소설 X를 원작으로 하는데요. X는 경쟁을 피할 수 없는 사회에서 내가 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반드시 이기고자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사회를 비판하는 블랙 코미디입니다. 소설을 보시면 박찬욱 감독이 영화 제목을 왜 어쩔 수가 없다라고 각색했는지 너무 잘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이 영상은 X의 줄거리를 결말까지 요약하고 있습니다. 영화는 박찬욱 감독 스타일로 각색되었기에 원작 소설과 완전히 동일하진 않겠으나 기본적인 스토리라인은 비슷하니 스포가 싫으신 분들은 시청에 유의해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이병헌 배우가 맡은 만수 역할의 버크 데보레는 23년간 할시온 밀스라는 제지회사에서 중간관리자로 일해온 평범한 미국 중산층 남자입니다. 그는 다 이루었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삶에 만족하고 있었죠. 하지만 1995년 버크의 회사가 2100명의 직원 중 535명을 정리해고했고 하루아침에 해고 통보를 받은 버크는 도끼로 목이 잘려나간 듯한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후 버크는 곧 재취업될 거라는 믿음으로 구직 활동을 했으나 2년간 재취업이 되지 않았는데요. 실직자는 넘쳐났고 일자리는 너무 적었으니까요. 제지 전문 회사의 중간 관리자에 지원하는 모든 실직자들은 버크처럼 경력과 의욕과 능력을 지닌 이들이었습니다. 그때 버크는 자신이 다니고 싶었던 미국 최대 제지 회사의 자회사인 아카디아 프로세싱에 다니는 레이프 펠런의 인터뷰를 보게 됩니다. 버크는 펠런의 자리가 공정한 경쟁을 통해 자신이 충분히 차지할 수 있는 자리였다고 생각해요. 만약 그가 해고된다면 또는 그가 갑자기 죽어버린다면 아카디아 프로세싱은 분명 자신을 반길 거라고 여겼어요. 펠런이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생각에까지 다다르자 버크는 펠런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사실 버크의 절박감은 이미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아내와 두 아이들을 생각하면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에 버크는 그를 죽이는 건 정당방위라고 생각하죠. 펠런만 제거되면 내 가족, 내 인생, 내 대부금, 내 미래, 내 자신, 내 사람을 살릴 수 있었으니까요. 그 자식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 가족의 인생이 절망과 좌절과 비탄과 공포로 질퍽해질 텐데 어떻게 그를 죽이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펠런이 제거된다 해도 문제는 남았습니다. 펠런이 제거되면 또 다른 누군가가 그 자리를 노릴지도 모르니까요. 이에 버크는 잡지에 제지회사의 가짜 구인 광고를 내서 경쟁자들의 이력서를 받아 자신보다 더 능력 있는 6명을 출연합니다. 나와 같은 경력을 가졌지만 이력서상 학력이 나보다 조금 더 나아 보이는 사람들, 나를 차선책으로 밀어낼 능력이 있는 사람들, 내가 결정권자라면 나 자신보다 먼저 채용할 것 같은 사람들의 이력서를 추렸죠. 그렇게 버크는 추려진 경쟁자 6명을 죽인 후 마지막으로 펠런을 죽여 아카디아 프로세싱에 취직하겠다는 계획을 세우는데요. 사람을 죽인다는 것이 두려워질 때면 일자리와 봉급과 중산층의 멋진 삶은 권리가 아닌 싸워서 쟁취해야 하는 전리품이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상기했습니다. 또한 많은 실직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만 버크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경쟁자들을 죽이지 않으면 결국엔 내가 죽게 된다는 각오로 여기서 이렇게 주저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버크는 첫 번째 경쟁자인 하버트 에벌리를 아버지의 유품인 총으로 깔끔하게 죽이는데 성공합니다. 에벌리를 죽인 다음날 버크는 윌리스 캔덜이라는 회사의 면접을 본 후 면접관의 표정만 보고도 자신이 탈락했음을 눈치채고 두 번째 경쟁자인 에드워드 릭서를 죽일 계획을 세우죠. 릭서의 집 근처에서 연탐하던 버크는 다음날 예정된 통조림 랍을 만드는 회사의 면접에서 통과된다면 릭서를 죽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라벨은 버크의 전문이 아니었어요. 보나마나 지난 몇 년 동안 직장을 잃은 라벨 전문가들이 대거 몰려들 게 뻔했기에 버크가 그 회사에 취직될 가능성은 적었죠. 하지만 기적이 일어난다면 더는 사람을 죽이지 않아도 될 테니 버크는 릭스를 죽이지 않기로 결심하고 돌아섰습니다.
나섭니다. 하지만 버크는 라벨 만드는 회사에 취직되지 못했고 릭스를 죽이기에 다시 그의 집 앞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릭스의 부인이 집 앞에 차를 주차하고 서 있는 버크를 딸을 스토킹하는 남자로 착각하며 소리를 질렀고 버크가 총을 갖고 있다는 사실까지 알게 돼요. 이에 당황한 버크는 집 안으로 도망치는 릭스 부인을 쫓아가 그녀의 뒤통수에 총을 쏴버립니다. 그리고 차고에서 맞닥뜨린 릭스에게 총을 쏜 후 잽싸게 차를 몰아 현장을 빠져나오죠. 표적이 아닌 사람을 살해한 버크는 시리에 빠졌는데요. 하지만 인원 삭감은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고 빨리 경쟁자들을 제거하지 못하면 머지않아 이보다 몇 배 더 많은 이력서들 속에서 허우적거리게 될지도 몰랐어요. 버크의 자리를 노리는 이들이 급증할 거고 그 중에는 버크의 조건을 능가하는 이도 여럿 있을 테니까요. 이후 릭스 부부 살인 사건은 뉴스에 보도되었는데요. 경찰은 릭스 부부의 딸과 부적절한 관계를 갖고 있는 유부남 루이스 링어를 용의자로 체포했습니다. 릭스 부인이 버크를 딸의 내연남으로 착각할 만큼 두 사람의 외모가 비슷했거든요. 경찰은 처음부터 루이 링어를 진범으로 지목하고 수사를 해왔으나 범행에 사용한 총을 찾지 못해 링어를 석방했습니다. 이후 링어는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며 집을 나가고 내연녀인 릭스 부부의 딸마저 등을 돌려버리자 차고에서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그렇게 강력한 용의자의 사망으로 릭스 부부 살인사건은 종결됐고 버크가 그들을 죽이지 않은 게 돼버렸어요. 사실 버크는 처음부터 6명의 관리 전문가들은 자신의 적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적은 기업의 최고 경영자들과 그들을 그 자리에 앉힌 주주들이었죠. 주주들의 관심이 오로지 투자 수익에만 묶여 있으니 주주들에게 두둑한 배당액을 보장하는 우량 기업들은 한 푼의 이윤이라도 더 뽑아내기 위해 수천 명의 직원을 해고했어요. 그들이 인원 삭감, 직원 줄이기 같은 완고거법을 써도 그건 범죄였죠. 하지만 적을 안다고 해결될 건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 사회가 알아서 처리해야 할 문제일 뿐 자신이 개인적으로 챙겨야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당장 주주 1000명을 죽인다고 해서 버크가 얻을 수 있는 건 없었으니까요. 또한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 2000명의 쓸만한 직원을 해고한 임원 7명을 죽인다 한들 버크에게 득이 될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버크가 개인적으로 챙겨야 할 건 6통의 이력서뿐이었죠. 그렇게 버크는 세 번째 경쟁자인 에버릿 다인스를 찾아갑니다. 에버릿은 중간 관리자 출신이었으나 실직 상태가 오래 지속되자 동네 식당에 서빙을 하고 있었는데요. 버크는 에버릿이 식당에서 나오는 시간에 맞춰 그를 차로 치었습니다. 차 위로 붕 떠오른 에버릿은 차에 밟히고도 움직였고 결국 버크는 후진하여 그를 한 번 더 밟아버립니다. 에버릿을 죽이고 집으로 돌아온 버크는 오랫동안 흐느껴 울었습니다. 피로는 극심했지만 잠은 오지 않았고 그가 죽인 사람들이 계속 떠올랐어요. 내가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죽인 자들은 모두 나와 같은 처지였는데 그들과 함께 공동의 적을 처지해 나갈 수도 있었는데 최고 경영자들이 웃으며 내려다보는 구덩이 속에서 우리끼리 치고받고 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는데 생각이 여기까지 미쳤을 때 버크는 종이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속죄하는 글을 써내려갑니다. 그제야 비로소 꿀같은 단잠에 빠져들었고 모처럼 푹 자고 일어난 버크는 모든 걸 자백하겠다는 지난번과 달리 간밤에 쓴 종이를 잘 접어 주머니에 넣고 조용한 곳에서 태워버리죠. 사실 버크는 무정하고 냉혹하고 영혼이 없는 킬러가 되고 싶진 않았습니다. 누군가 대안을 알려주면 살인을 멈출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 누구도 대안을 알려주지 않았기에 버크는 살인을 계속하기로 마음먹고 에버릿을 차로 치웠을 때 파손된 차에 남은 살인의 흔적을 덮기 위해 일부러 지나가는 트럭과 부딪혀 사고를 낸 후 차를 수리합니다. 한편 인원 삭감은 버크 부부를 파탄으로 몰아갔습니다. 버크의 아내 마저리는 불시에 들이닥친 시련에 당황하긴 했지만 금세 극복할 거라 믿고 긴축에 들어갔어요. 또한 자신도 취직을 했죠. 하지만 실직 상태가 생각보다 길어지면서 마저리는 실직 후 변해버린 남편에게 지쳐갔습니다. 바크는 점점 말수가 줄고 비밀스러워져 갔으니까요. 또한 바크는 지금의 상황에 대해 마저리에게 전혀 의논을 하지 않고
혼자 해결하려고만 했어요. 이에 마저리는 남편이 날 탓하고 있다는 오해까지 하게 됐죠. 결국 외도까지 저지른 마저리는 그 사실을 남편에게 털어놓고 두 사람은 부부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부부 상담을 받습니다. 이후 버크는 네 번째 경쟁자 캐비 에이시를 아주 깔끔하게 총으로 죽였습니다. 한편 버크의 큰아들 빌리가 친구와 함께 컴퓨터 상점에서 소매치기를 하다가 현장에서 체포되는데요. 버크는 아들이 도둑질을 한 게 다 자신 때문이라고 자책했어요. 아들에게 원하는 것을 사줬다면 그가 도둑질을 하지 않아도 됐을 거라고 여겼죠. 경찰은 지난 세 차례의 강도질 역시 두 아이가 벌인 짓이라고 의심하고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버크는 경찰이 수색영장을 들고 집에 찾아오기 전 아들의 방 안에 있는 훔친 물건들을 모두 모아 정리하여 증거를 없앤 후 빌리가 딱 한 번 친구의 권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합니다. 사실 해고를 당하기 전에 버크는 무척 수동적인 사람이었어요. 원래 버크라면 법과 사회를 믿고 묵묵히 결과를 기다렸을 거였죠. 그리고 빌리는 한 건이 아닌 네 건의 절도 사건의 피의자가 되어 징역형을 면하지 못했을 거고요. 하지만 해고를 당한 후 버크는 이제 나를 지켜줄 사람은 세상에 오직 나 한 사람뿐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아들을 위해 현명한 판단을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아들을 지켜내자 아내와의 관계도 좋아지기 시작했죠. 마저리는 내연남과의 관계를 끝냈고요. 이후 버크는 다섯 번째 경쟁자인 캐럿 블랙스톤을 염탐하다가 블랙스톤이 버크가 떨어졌던 통조림 라벨 회사에 취직을 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이로써 버크에겐 블랙스톤을 죽여야 할 이유가 없어졌죠. 이후 버크는 남은 두 명을 처리할 계획을 세우는데요. 그러던 중 경찰이 버크의 집으로 찾아옵니다. 경찰은 에벌리와 에이셰가 같은 총에 맞아 숨진 사건을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버크가 1차 탈락한 윌리스 앤 캔덜이라는 제지회사의 인사 담당자가 2차 면접에 통과한 4명 중 2명, 에벌리와 에이셰가 총에 맞아 숨진 걸 이상하게 여기고 경찰에 신고를 했던 건데요. 경찰은 두 사건이 연관이 있다고 판단했으나 그들이 같은 자리를 노리고 이력서를 넣었다는 것 말고는 두 사람을 엮을 연결고리를 찾지 못했어요. 경찰은 분명 두 사람이 무역 박람회나 직업 소개소에서 만났을 거고 같은 회사를 면접 본 건 그냥 우연이었을 거라고 판단하고는 피해자들에 관련된 모든 것을 꼼꼼히 살펴보기 위해 1차 면접에서 탈락한 버크에게까지 찾아왔던 거죠. 경찰이 에벌리와 에이셰가 같은 총에 맞아 숨졌다는 걸 알게 된 이상 버크는 더 이상 총을 이용해 경쟁자들을 제거할 순 없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로 위장하는 것도 이미 한번 했기에 또 써먹을 순 없었죠. 버크는 신사복 매장의 점원으로 일하고 있는 다섯 번째 경쟁자 엑스먼에게 차가 고장난 척 접근해 도움을 청한 후 그의 얼굴에 체류가스 스프레이를 분사하고 두개골을 힘껏 내리쳤어요. 이후 엑스먼의 시신을 미리 준비해둔 비닐로 덮고 차에 싣고 와 자신의 집 차고에서 시신을 처리해 쓰레기 봉투에 담은 후 재활용 센터에 가서 버리고 옵니다. 재활용 센터의 수트에 던져진 쓰레기는 바로 압축 트럭으로 옮겨지고 트럭은 롱아일랜드의 쓰레기 매립지로 그것들을 실어 나르게 되니 엑스먼의 시신은 긴 바다 여행을 떠나게 된 거죠. 아마 어쩔 수가 없다 영화에서는 땅에 시신을 묻지 않을까 싶어요. 6명 중 5명의 경쟁자를 죽인 버크는 레이프 펠런이 다니고 있는 회사이자 자신이 취직하고 싶은 아카디아 프로세싱에 이력서를 한 번 더 접수한 후 자신의 자리를 맡아주고 있는 레이프 펠런을 죽이기 위해 펠런의 집에 침입해 의자에 앉아 펠런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다가 어이없게도 깜빡 졸고 맙니다. 퇴근 후 거나하게 술에 취해 집에 돌아온 펠런은 자신의 집에 있는 낯선 남자를 발견하고는 총구를 겨누는데요. 이에 버크는 난 도움을 요청하러 왔다고 둘러대요. 회사가 캐나다로 옮기게 된 상황에서 일자리를 잃고 싶지 않았기에 잡지에서 본 재지 전문가인 당신을 만나 조언을 들어볼까 하고 집으로 찾아왔는데 마침 문이 열려 있어서 들어왔다고 말이죠. 다행히 버크의 말을 믿은 펠런은 맥주 한잔하면서 대화를 하자고 제안합니다. 버크는 펠런과 대화를 하며 펠런도 살리고 나도 원하는 걸 이룰 수 있는 시나리오를 떠올려봤습니다. 그를 잘 설득해 은퇴를 결심하도록 만드는 것, 내 딱한 사정을 들려주어 나를 공동관리자로 만들어주는 것,
하지만 그런 일들은 벌어질 가능성이 없기에 이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그를 죽여야 했죠. 버크는 펠론이 술에 골아 떨어지자 테이프로 그를 묶고 테이프로 눈을 가리고 입과 콧구멍을 막았습니다. 펠런이 깨어나 버둥거리다가 이내 몸을 축 늘어뜨리고 조용해지자 버크는 테이프 조각을 차례로 뜯었죠. 구토를 한 펠런의 토사물이 테이프에 막혀 밖으로 분출되지 못하고 그의 코와 입을 통해 폐로 파고 들어감으로써 펠런은 제 식사가 아니라 익사하고 말았는데요. 버크는 펠런의 집에 불을 지르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버크가 이 일을 하는 이유와 목표는 간단했습니다. 내 가족을 잘 돌보고 싶었고 이 사회의 생산적인 구성원이 되고 싶었으며 납세자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일을 해서 번 돈으로 떳떳하게 생활하고 싶다. 그게 다였어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은 쉽지 않았지만 버크는 목적으로 수단을 정당화하면서 결승점만 바라보고 달려왔죠. 버크는 CEO들과 마찬가지로 나 역시 미안한 마음을 전혀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레이프 펠런을 제거하고 맞는 첫 주말, 버크는 머릿속에서 모든 근심과 계획을 지우고 휴식다운 휴식을 즐기며 아카디아 프로세싱에서 올 연락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채워야 할 자리가 생겼으니 분명 연락이 올 거였죠. 하지만 월요일이 돼도 연락이 오지 않자 버크는 혹시 아카디아 내부에서 대체 직원을 뽑아 급히 현장에 투입시킨 건 아닌지 의심하는데요. 그리고는 내게 일자리가 주어질 때까지 내 인생의 장애가 되는 모든 일을 내 방식대로 처리할 거라고 다짐하죠. 그리고 다음날 버크는 아카디아로부터 연락을 받습니다. 인사 담당자는 다른 후보자 3명을 먼저 만나보았으나 버크가 자신들의 첫 번째 선택이라고 하면서 목요일에 면접을 보자고 하는데요. 그날 아침 형사가 또 버크의 집으로 찾아오죠. 형사는 같은 총으로 2사람을 죽인 유력한 용의자라며 호크 엑스먼의 사진을 보여줍니다. 경찰은 4년 전 정부가 특수용지 제작을 위해 도급을 줬을 때 엑스먼과 피해자들이 입찰 경쟁을 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엑스먼을 찾아갔는데 엑스먼이 자신을 찾아온 형사를 본 후 그가 일하는 쇼핑센터 주차장에 차를 세워두고 사라진 거죠. 이에 경찰은 엑스먼이 범인이라고 확신했어요. 또한 결정적으로 엑스먼의 집에서 엄청나게 많은 총이 나왔는데요. 범행에 쓰인 탄약과 매치가 되는 건 없었지만 경찰은 엑스먼이 문제의 총을 진작에 없애버렸을 거라고 확신했죠. 또한 경찰은 그가 4번의 결혼을 했고 최근 외도를 하여 4번째 부인이 이혼을 결심하고 변호사를 선임해둔 상태였다며 그가 인간적으로도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다고 지적합니다. 엑스먼은 평소 친구들에게 싱가포르에 가서 살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기에 가짜 여권을 만들어 도주한 것 같다고 추측했습니다. 경찰은 버크에게 선생의 회사가 입찰에 뛰어들지 않았기에 망정이지 만약 선생도 입찰권으로 워싱턴에 갔더라면 엑스먼이 쏜 총에 맞아 세상을 떠났을 수도 있었다며 운이 좋았다고 말하는데요. 이후 형사는 면접을 보러 간다는 버크에게 행운을 빌어주고 버크는 왠지 좋은 느낌을 받으며 면접을 보러 아카디아로 향해요. 그렇게 소설은 끝이 나는데요. 과연 박찬욱 감독의 영화 어쩔 수가 없다는 어떻게 각색이 되었을지 궁금하네요. 그럼 저는 다른 리뷰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